10년의 세월은 때로 가장 끔찍한 상처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굳은 살 아래의 상처는 비슷한 날씨, 비슷한 냄새만 맡아도 욱신거리며 그날의 고통을 생생하게 소환하곤 합니다. 10년 전 저는 세상의 웃음거리이자 동정의 대상, 처참한 바보였습니다. 아내는 바람이 났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한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놈에게 완전히 미쳐 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동네 사람들은 노골적인 연민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자신의 짐과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겨 그놈의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텅 빈 옷장, 사라진 그녀의 칫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그만하자는 4글자짜리 쪽지. 그것이 제 결혼의 종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보다 한 남자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그 잔인함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지옥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에 섰을 때였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는 작은 손길. 당시 6살이었던 딸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무서워. 들어와.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죽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고 떠난 그 여자에게 내 인생과 내 딸의 인생까지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심장은 굳었고 제 감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오직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그 도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작은 회사가 성장하고 상장하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버텨냈고 그 보상으로 받은 우리 사주는 제 인생의 안정이라는 단어를 선물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돈 때문에 남자 구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은 지난 세월의 성실함에 대한 훈장이었고 넉넉한 계좌 잔고는 다시는 그 누구도 저와 제 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한 강철 갑옷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던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출장길이었습니다. 새로 계약한 지방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일주일간의 일정. 그곳에서 제 강철 갑옷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악몽과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첫날 업무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협력업체의 김 부장이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부장님.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 한번 맛보셔야지. 1차로 그 주변에서 유명하다는 고깃집에서 맛있는 소고기로 기분 좋게 한 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이 이끈 곳은 중심가에서 몇 블록 벗어난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노래주점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방향제가 뒤섞인 불쾌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번쩍이는 미러볼 아래 촌스러운 벨벳 소파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파리만 날리던 주인 아주머니가 졸다 말고 우리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며 여자 2명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무심코 맥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그녀는 김 부장의 맞은편, 제 시선이 정면으로 향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유난히 짙어 보이는 화장, 몸에 꽉 끼는 저렴한 원피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농담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10년 전 제 기억 속 한 조각이 날카롭게 박혀들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마치 다른 사람인 척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소파 위에 위태롭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을 파괴하고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여자. 제 전 아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돈 없으면 남자 구실이라도 제대로 해야지라는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김 부장이 신이 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를 향해 웃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 위로 짐을 싸며 냉소적인 웃음을 짓던 과거의 그녀를 겹쳐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노래를 부르다 말고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우리 영숙 씨, 춤 한번 출까? 그녀는 잠시 저를 돌아봤지만 이내 거절하지 못하고 김 부장의 품에 안겨 어색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맨정신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돈 몇 푼에 몸을 기대고 웃음을 파는 모습을, 김 부장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고 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마다 제 속에서는 시커먼 무언가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저는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이 아쉽다는 듯 소리쳤지만 더 이상 그곳에 1초도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을 나와 계산을 하고 지옥 같던 지하를 벗어났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 도시에서, 저 여자에게서, 이 끔찍한 악몽에서. 숙소인 모텔을 향해 정신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문을 잠그고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하지만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제 등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저기요. 박 부장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잠깐만요. 그 절박한 한마디가 차마 무시하고 갈 수 없도록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마 10년의 세월을 통틀어 가장 차갑고 가장 경멸적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질문이 아닌 끝을 알리는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눈빛에 주춤거리다 이내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았습니다. 노래주점의 짙은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하게 얼룩져 있었고 그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비참해 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나타나서. 하지만 그냥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딱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아요. 제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우린 10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사이니까. 저는 다시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아.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대로 가면 내가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 지난 죄에 대한 내 마지막 사죄 같은 거예요. 제발. 사죄라는 단어가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근처 포장마차의 뿌연 비닐 천막 안으로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 국물과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삶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놈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데리고 식당 일부터 공장까지 전전했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처절해서 저는 잠시 그녀가 10년 전 제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잊을 뻔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올 때쯤 그녀는 무언가 망설이다 작은 휴지 조각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휴지 조각을 받아들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협탁 위에 그 구겨진 휴지 조각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화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망령이자 제 평화를 위협하는 독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고 웃던 그 해맑은 얼굴. 저는 이 작은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휴지 조각을 잘게 찢어 모텔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습니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걸로 끝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내 인생에서 그녀를 다시 지워버리는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협력업체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어젯밤의 결단 덕분인지 일은 순조로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협력업체 다른 직원인가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어제 제 손으로 직접 흔적조차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뵙고 싶어서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텐데요. 저는 냉정하게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이 알 수 없는 공포와 의문이 그녀를 다시 만나봐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네의 작은 맥주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몇 병씩 비워져 갈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더 풀려갔습니다. 그녀는 울고 웃고 그러다 테이블 위로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완전히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녀는 축 늘어진 솜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이곳에 버려두고 갈 수도 그녀의 집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부축해 제 숙소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그녀에게서는 낯선 샴푸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모텔 방문을 열고 그녀의 신발을 벗기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눕혔습니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상황.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녀가 지금은 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무방비 상태로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몸을 뉘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의 감촉이 오히려 제 정신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무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그를 구원했던 딸아이에 대한 기억과 그를 파멸시켰던 여자의 숨소리가 한 공간에 뒤섞인 밤. 어둠 속에서 저는 10년 전 그날처럼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나았습니다. 침대 위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정신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10년 전 저를 나락으로 내몰았던 증오의 대상. 그리고 지금은 제 동정심을 자극하며 무방비하게 누워있는 가여운 여자.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잠결에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나 너무 추워. 저는 못 들은 척 눈을 감았습니다. 무시해야 한다. 이것 또한 그녀의 계산일지 모른다. 제 아내 이성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나 추워. 옆에 와주면 안 돼? 오빠. 10년 만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마치 봉인된 주문처럼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몸을 제게 기대왔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그 온기는 너무나도 낯설고 동시에 지독하게 그리웠던 감각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아는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아야 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후회와 알 수 없는 안도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온기에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그녀가 편의점에서 사온 듯한 캔커피 2개와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났어? 조금 전에요. 어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취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의 뻔뻔함 대신 어쩔 줄 모르는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괜히 캔커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없이 김밥을 나눠 먹었고 그녀는 일 잘하고 가요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침대와 그녀가 남기고 간 커피의 온기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출장에 남은 4일 동안 기묘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모텔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날카롭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힘들죠?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 안의 성벽에서는 2명의 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나는 이건 연기다. 저 여자는 10년 전과 똑같은 악녀야.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나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그녀의 눈은 진심이야.
너도 외롭잖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독이 든 꿀물인 줄 알면서도 그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제 와이셔츠 소매가 다른 것을 보고는 다음 날 작은 쇼핑백에 담아 새 와이셔츠를 건넸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삶을 한탄하면서도 결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고 내 욕심 때문이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려서 그걸 몰랐던 거야. 그녀의 자책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증오심마저 녹여내리는 듯 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힘들어 지쳐있던 제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제 강철 갑옷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무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이제 정말 다른 사람 됐어. 당신하고 우리 딸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고 싶어.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신 옆에서 그냥 조용히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정말 변한 거라면 딸에게도 따뜻한 밥을 해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주에 한두 번씩 서울에 옷 대러 왔다며 연락을 해왔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처 모텔에서 만나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제 일상은 그녀로 인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텅 비었던 주말이 기다려졌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주말 출근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단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던 기특한 아이. 이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희미한 그늘이 어쩌면 엄마의 부재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녀가 이제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년의 증오와 몇 주간의 달콤한 온기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이성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심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도박에 제 남은 인생을 걸어보기로. 몇 주 뒤 저는 다시 그 지방 도시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길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설픈 희망과 설렘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그녀에게 제 대답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깨져버린 우리 가족이라는 그릇을 다시 붙여보기로. 어쩌면 이것이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연락했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를 만나기 전 저는 먼저 김 부장과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신세를 진 것도 있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의미의 자리였습니다. 가벼운 안부와 업무 이야기가 오가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약간의 알코올 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김 부장님, 저번에 노래방에서 만났던 그 영숙 씨 말입니다. 아, 그 친구요? 왜요? 김 부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아무렇지 않은 척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전처입니다. 이번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 부장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내려놓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말을 했나 싶어 어색해질 때쯤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그 친구랑은 그냥 술 친구 정도로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엮여서 좋을 거 없는 친구예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에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 역시 그녀의 과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에이, 김 부장님.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10년 넘게 알아요. 과거에 잘못은 했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요. 제 단호한 대답에 김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습니까? 하더니 말없이 술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 잔, 자신 한 잔. 그는 연거푸 2잔을 더 단숨에 비웠습니다. 취기가 확 오르는 듯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의미 없이 툭툭 치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부장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절대 험담이 아니고 정말 같은 직장 동료로서 또 형님 같은 박 부장님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실 그날 노래방에서 헤어지고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친구한테서요. 박 부장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아주 애걸복걸을 하길래 저는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인 줄로만 알고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김 부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노래주점에서 그러더라고요. 박 부장님 아직 혼자 사시냐? 회사 상장해서 돈은 좀 버셨냐? 꼬치꼬치 캐묻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친구 평판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이 동네 남자들 중에 그 여자 손 안 탄 사람이 드물어요. 만나는 남자들마다 똑같이 그놈한테 버림받았다. 애 때문에 힘들다는 레퍼토리로 동정심을 사서는 돈을 빌려갑니다. 저도 아직 못 받은 돈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물린 사람이 꽤 돼요. 심지어 어떤 남자한테 집착해서 그 집 가정을 파탄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미친 듯이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른 와이셔츠를 챙겨주던 그녀의 다정한 손길.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제 재력을 확인한 후의 투자였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죠?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제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제 가슴에 안겨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흘리던 눈물. 그것은 참회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달콤하다고 믿었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역겨운 독으로 변해 제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중독되었던 것은 그녀의 온기가 아니라 그녀가 치밀하게 조제한 독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그 악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괜찮으세요? 박 부장님. 김 부장이 저를 흔들어 깨웠을 때 저는 제가 손에 든 소주잔을 부서져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파고드는 유리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그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그녀에게서 어디쯤이에요?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문자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숙소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 방. 하지만 지금 그곳은 제 어리석음과 그녀의 추악한 욕망이 뒤엉킨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선 저는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보다 더 서럽고 더 비참한 눈물이었습니다. 모텔방의 침대에 주저앉아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의 눈물이 뜨거운 분노와 배신감이었다면 지금의 눈물은 차가운 자기 혐오와 서러움이었습니다. 또다시 속았다는 사실보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경고를 보냈던 제 안의 이성을 외로움이라는 달콤한 도구로 스스로 마비시켰던 결과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제 무릎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끝으로 제 눈물은 멈췄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전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은 제 손으로 직접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고 싶어요라는 그녀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숙소 근처 커피숍에서 잠깐 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갈게요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이제는 악마의 꼬리처럼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유리창 너머로 밝은 표정의 그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저를 발견하고는 세상 가장 행복한 연인을 만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헬쑥해?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걱정스럽다는 듯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든가 봐. 거짓말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제 말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라니.
자기야,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누가 우리 사이 질투해서 이상한 소리라도 하던. 그녀는 순식간에 상처받은 피해자의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연기에 응수하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그건 그날 포장마차에서 당신이 알려줬잖아. 아니, 내가 당신에게 준 적이 없는데. 제 서늘한 목소리에 그녀의 동공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걱정돼서. 수소문에서. 수소문? 내가 묵는 숙소는 어떻게 찾아왔고, 나에 대해 그러게 궁금했어? 그리고 주변 남자들과 돈 얘기는 뭐야? 저는 그녀에게 단 한순간의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제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가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비릿한 조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냐? 이 멍청아. 악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뒷조사했다. 내가 회사 상장에서 돈 좀 만졌다는 소리 듣고 일부러 접근했다. 왜? 너같이 순진하고 재미없는 놈한테는 이 정도라도 해야지. 안 그래?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악담. 10년 전 제 심장을 난도질했던 바로 그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발악하는 그녀의 추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안도감과 함께 기묘한 연민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에 기생하며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겠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제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증오도 미련도 연민도 아닌 그저 완벽한 무의 상태. 그것이 제가 얻은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등 뒤로 그녀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 같은 놈은 평생 그렇게 혼자 살다 늙어 죽어야 돼. 라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걸어 나오는 순간 세상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10년 묵은 유령이 마침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접니다. 제가 다음에 올라가면 정말 큰 술 한번 사겠습니다. 제 인생을 구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멋쩍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딸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좀 봐봐. 앞으로. 아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 받으면 안 돼. 알았지?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거야. 아빠와의 약속이야. 딸아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내 딸과 나의 평화를 위협받지 않겠다고. 그녀는 아마 또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똑같은 연극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